여러분, 오늘은 8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무회계 파트예요. 네, 문제 1번. 문제 1번은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네, 지금 회계 순환 과정이 나와 있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회계 순환 과정을 회계원리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걸 잊어버렸다는 건 기본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일단 기말 수정분계부터 나왔네요. 사실 그 전에 들어가려면은 그 전에는 이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야겠죠?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분계 후에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결산의 예비 절차죠. 자, 결산의 본 절차에서는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을 거쳐요. 가장 먼저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마감된 계정에서 잔액들을 이월시켜요. 어디로 이월시켜요? 바로 집합 손익계정으로 이월시키죠. 그래서 집합 손익계정에서는 총 비용과 총 수익의 잔액들이 이월됐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배웠죠? 맞아요. 당기 순손익을 집합 손익계정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손익계정. 자, 이렇게 집합 손익계정에서 구한 당기 순손익은 이제 자본 계정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본 계정. 그렇기 때문에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산 보고서 작성인 재무제표 작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은 간혹 가다가 이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하고 뭐가 나오냐? 바로 모든 잔액이라 하지 말고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들을 2월에서 작성하는 2월 시산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2월 시산표.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말 수정 분기 후에 작성하는 거나 기말 수정 전에 작성하는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와 2월 시산표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는 마감 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2월 시산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마감됐고 2월 되는 잔액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 항목만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옳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원가. 네,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 자,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하다.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야 되냐? 바로 수수료 비용인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인 영업 외의 비용. 그래서 일반 전표 분기할 때, 실기할 때 유일하게 900번대, 네, 984번 외웠네요, 저는. 유일하게 영업 외 비용의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예요.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보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처분 가액에서 똑같이 차감해야 된다.
네, 요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 게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후 시장가로 평가를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네,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매출 채권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장 잘못된 거.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볼게요.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말한다. 네,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는 내가 재고자산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래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외상매출금, 바드럼 맞죠? 네, 그리고 2번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네, 맞아요. 우리가 주로 대손충당금 언제 설정하죠? 네, 12월 31일 날 현재 남아있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설정한 거죠. 즉, 차기 연도에 발생할 대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년도 말에 설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속 가능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도 같이 표시해가지고 현재 장부상의 매출채권 금액도 표시를 합니다. 그럼 남은 보기는 4번이니까 자연스럽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관비로 처리한다. 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모두가 틀렸어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하지만 기타 채권, 즉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 미수금이나 혹은 돈을 빌려주는 단기 대여금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이외, 판매 이외, 즉 상거래 이외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판관비가 아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즉 영업 외 비용인 계정 과목 이름도 달라요. 대손상각비가 아닌 바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네. 그래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실기에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3번. 문제 3번은 회계상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1번부터 찾아볼게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대형 가습기를 150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습기를 현금으로 구입한 건데 가습기는 우리가 비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자산이 증가됐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에요. 네. 네, 맞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2번.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나의 자본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 순간 2억 원의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해서 2번도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제품 3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했다. 일단 제품을 매출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비용의 감소가 아닌 수익의 증가로 바꿔줘야 돼요. 수익의 증가.
네. 그리고 현금으로 매출해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차변은 맞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건 정답 3번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4번까지도 살펴볼게요.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현금 지급하였다. 네. 결혼 축의금은 내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쓰는 돈이니까 뭐겠죠? 네,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해서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채예요, 사채. 사채는 제가 한번 테마 강의로 한 좀 오래 찍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 푸는 데 필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사채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놔야지 나중에도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유효이자율법. 네, 우리가 사채를 항상 생각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상가액은 매년 증가해요. 매년 증가해. 할인 발행 차금뿐만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또한 매년 증가해요. 그래서 장부상의 사채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가액에서 자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네, 맞고요. 그리고 인쇄비 수수료비나 사채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아요. 만약에 액면 발행했는데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네, 1번이랑 똑같죠? 그리고 그 금액을 사채 이자에 포함한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더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론에서도 문제가 그다지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네.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바로 네,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같은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 성격이지 부채는 아니에요.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여기서 차감 계정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계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각각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두고 얼마만큼 못 받을 수 있는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출채권과 같이 자산 항목에 기입한다는 걸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볼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좌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당좌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지 못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죠? 맞아요. 당좌차월은 우리가 대변했다가 은행한테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7번이에요. 7번. 이익준비금 계산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자본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익준비금은 항상 얼마만큼을 최소 금액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맞아요. 자본금이 아니죠? 맞아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1 최소 적립액은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최소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야 돼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가로 안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나왔는데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부러 대손충당금 문제와 헷갈리게 내려고 만든 페이크 문장이기 때문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최소 적립해야 된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라고 했으니까 자본금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현금 배당액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100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의 10분의 1, 최소 적립액은 100만 원의 10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맞아요. 바로 10만 원이 2번이 되겠네요. 정답. 이 문제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이익준비금 문제가 운용사에서 간혹 가다가 좀 어렵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여도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 자체를 모두 외워도 무방해요. 진짜 이 부분은 전산액이 1급이 돼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나중에 세무 2급 가서도 기말 결산할 때 적용시켜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위탁 판매예요. 위탁 판매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건 판매를 부탁하는 걸 위탁 판매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건을 판매가 아니라 물건의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물건 판매를 부탁받은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자, 위탁 판매일 경우에 언제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냐? 바로 수탁자, 판매를 부탁받은 사람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를 하기 전까지는 바로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2번 볼게요. 반품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시용 판매는 이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어머니들이 혹은 뭐 아버지들도 보시고 아니면 언니 오빠들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TV에서 막 물건을 판매하라는 홈쇼핑 광고를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홈쇼핑 광고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믿기 어려우시다면 믿기 어려우시다면은 물건을 받고 사용한 후에 구매 결정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가 나오죠. 그게 바로 시용 판매예요. 시용 판매. 네, 이 말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저 이거 확실하게 구매할게요, 사용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의 매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용 판매고 또 반품 조건부 판매는 말 그대로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시용 판매는 생각보다 정말 보기로 잘 나와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정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3번 상품권 판매예요. 상품권 판매. 그런데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수익인식 기준이라고 했어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상품권을 판매한 날은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아직 실질적으로 백화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백화점에서 내가 상품권을 샀어요.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품권, 즉 상품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거지 아직 실질적으로 물건이 매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날에 뭘로 회계 처리해 놓죠? 백화점에서는? 네, 맞아요. 물건을 너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갔으니까 우리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물건을 판매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상품권 선수금 계정을 없애면서 매출인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1학년 때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 판매한 날이 수익인식 기준이 아니라 바로 상품권을 회수할 때가 수익인식 기준이다. 판매가 아닌 회수가 수익인식 기준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 판매라는 건 내가 물건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나 아니면 횟수를 나눠가지고 재화를 여러 번 인도하는 게 바로 할부 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마다가 수익 인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자, 방과후교재 필수교재 103 풀기. 오늘은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재무회계 풀이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는 세무회계 풀도록 할게요.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